자, 여러분 잘들 치셨나요? 자, 이제 그 양도 차익, 이게 필요 경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자, 양도 차익은 뭐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해서 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필요 경비에 대해서 대표적인 필요 경비로서 취득가액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이제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사업자가 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또는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바로 자본적 지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그 수선비가 들어가는데요. 자,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선을 하기 위해서 수선비가 들어가는데, 이 수선비가 건물의 뭐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실질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로 봐서 필요경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런 수선비가 어떤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현상 유지 차원의 수선비다. 자, 그러면 수익적 지출로 봐서 그러한 수익적 지출은 양도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선비에 대해서 이 자본적 지출액이냐 수익적 지출이라는 얘기냐는 그 이제 회계학적 개념이긴 한데,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고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 수선비에 대한 필요경비 적용 여부가 분쟁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산의 실질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그래서 뭐 주택을 뭐 상가로 뭐 용도 변경한다든지 또는 뭐 상가를 뭐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함에 따라서 이 실질적인 건물의 가치가 증가됐다. 자, 그러면 그런 비용들은 자본적 지출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든지 또는 뭐 에어컨이나 보일러가 없는데 에어컨 보일러를 설치를 했다든지 또는 뭐 빌딩 등의 뭐 화재 발생했을 당시에 피할 수 있는 각종 피난 시설을 뭐 새롭게 설치를 했다든지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해서 뭐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돼서 뭐 본래 용도로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을 뭐 복구를 했다든지 또는 뭐 자산을 개량하거나 또 건물을 확장하거나 또는 건물을 증설함으로써 자, 이러한 것들, 자, 여기 1에서 4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네 가지 사유의 성질과 유사한 성질의 것들은 자본적 지출로 봐서 이러한 지출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쉽게 들어서 여러분들 아파트를 이제 구축 아파트를 만약에 산다고 했을 때, 자, 구축 오래된 아파트를 사게 되면 수리할 때가 많죠. 자, 그래서 이 오래된 아파트를 내가 사가지고 들어갈 때 각종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죠. 인테리어. 오래된 아파트를 전부 인테리어를 해서 새롭게 고쳐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아파트 구매할 때 이런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이 뭐 적게는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뭐 많게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도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를 구매함으로써 뭐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뭐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있죠. 그 음마 아파트. 대치동에 있는 음마 아파트는 가격이 뭐 2, 30억, 비싸긴 비싼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뭐 물이 새고 굉장히 낡은 아파트입니다. 자, 그런 아파트를 내가 사가 20억, 30억 주고 사서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산다고 했을 때, 자, 그런 아파트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다. 그럼 몇 억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인테리어 비용의 과연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를 팔 때 모두 경비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인테리어 비용 중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이 있고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 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들은 인테리어 비용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뭐냐? 바로 사와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뭐 화장실 뭐 교체 또는 화장실에 뭐 타일을 교체한다든지 뭐 베란다 타일을 시공했다든지
도배장판을 바뀌었다든지 뭐 벽면을 도색했다든지 뭐 싱크대를 교체하고 문짝을 교체하고 뭐 조명을 뭐 LED로 바꾼다든지 뭐 신발장을 설치하고 뭐 보일러를 수리하고 뭐 방범창을 설치하고, 자 이러한 것들은 건물, 주택의 아파트의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로서 수익적 지출로 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테리어 비용 중에,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중에 자본적 지출로 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그런 항목들은 뭐가 있냐? 바로 베란다를 확장했다든지, 그래서 뭐 베란다를 쓰던 것을 방으로 뭐 쓰기 위해서 베란다로 뭐 확장을 해서 뭐 방으로 쓴다든지, 또는 뭐 욕실이 작아서 뭐 욕실을 뭐 확장하기 위해서 일부 뭐 욕실 벽을 부수고 뭐 조금 이동시켰다든지, 뭐 주방, 방 이런 것들을 뭐 확장시켰다든지, 아니면 뭐 샤시를 설치했다든지, 뭐 샤시를 교체했다든지, 또는 상수도나 하수도 배관을 교체했다든지, 뭐 보일러를 교체했다든지. 잘 보시면 여러분들, 자 보일러를 교체한 건 자본적 지출로 봐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자 보일러를 수리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붙박이장을 선체했다든지 구조 변경, 리모델링,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결국 자본적 지출을 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매할 때 지급한 인테리어 비용 대부분은 경비 처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이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을 받고, 이제 양도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양도비라는 것은 양도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양도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증권거래소법에 의한 증권거래세, 이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주식 양도, 그러니까 주식 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 즉 주식거래에 따른 거래세로서 증권거래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증권거래세는 바로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할 때 양도비로 공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작성 비용, 즉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즉 세무사 사무실이나 뭐 회계사 사무실에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로 지급했다. 자 이것도 양도비로 와서 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계약서를 뭐 직접 계약에 따른 계약서 작성이 어려워서 계약서 작성 비용을 지출했다든지, 뭐 공증 비용이라든지 뭐 인지대라든지 소개비, 소개비가 대표적인 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지급하는 양도 관련 중개 수수료가 결국 이 소개비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소개비로서 양도중개 수수료라든지, 또는 이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에 대해서도 양도비로 봐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무슨 얘기냐? 자 다가구 건물이 있습니다. 자 다가구 건물이 있는데, 다가구 주택이 있죠.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이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뭐 가구 수가 뭐 엄청나게 많죠. 뭐 20개 정도 된다고 치죠. 자 그러면 다가구 주택의 가구 수가 20개 정도 되는데, 자 이 다가구 주택을 양도인이 판다. 자 그런데 양수인이 조건을 걸죠. 나는 이 다가구 주택을 사서 다가구 주택을 허물고 거기다가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팔 거기 때문에 양도인 네가 이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때 이 다가구 주택에 있는 임차인을 모두 내보내는 조건으로 양도를 하는, 그래서 양도가액을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양도가액을 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 자 그렇게 계약을 했다 그러면 양도인 입장에서는 이제 계약금을 받고 계약 잔금을 받으려면 그 전까지 이 다가구 주택에 있는 임차인들을 모두 내보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모두 내보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내가 다가구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내 집 다가구 주택을 팔았으니까 너 이제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가나요? 안 나가죠. 안 나가면 집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기 위해서는 임차인을 뭐 달래야 되겠죠. 자 임차인한테
뭐 이사비 비용으로 얼마를 주고 또 뭐 나갈 때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뭐 얼마를 주고 자 대표적인 게 이제 보통 이사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이사 비용이 바로 명도 비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명도 비용을 지급을 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명도 비용은 결국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해 주기 위해서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을 모두 내보내야 되는데 자 20개의 임차인이 있다. 20개 가구의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그 임차인에 대해서 이사 비용을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씩만 지급한다고 해도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2천만 원의 이사 비용 이것은 명도 비용으로 봐서 양도비로 봐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돼서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명도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 비용을 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명도 비용이 명도라는 것은 비워주는 겁니다. 이 비워주는 대가로 주는 비용, 이 명도 비용을 비워주는 거고, 이 명도 비용이라는 것은 결국 이 집을 비워주는 또는 건물을 비워주는 대가로 받는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명도 비용인데, 여러분들 그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거를 만약에 경매로 만약에 취득을 한다 그러면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거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뭐 권리 분석도 그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게 없는데 가장 어려운 게 그 아파트에 만약에 집주인이 살고 있다 또는 뭐 임차인이 살고 있다 뭐 전세로 살고 있다 그러면 자 임차인이 이 경매된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뭐 소액 보증금에 해당이 되거나 또는 뭐 선순위 임차인이 돼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자 여러분들 요즘 문제가 되는 그 신탁등기로 인해서 돈을 빌릴 때 근저당권 설정에서 은행에서 이 집주인의 돈을 빌릴 수도 있지만 자 그렇게 돈을 빌리면 뭐 근저당에 따라 인지세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게 바로 신탁담보대출인데 신탁담보대출은 어떻게 하냐 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자 신탁권 수익권 증서 설명했을 때 신탁등기를 넘기고 그 신탁등기를 넘기면 소유권자는 신탁회사가 되는 겁니다. 신탁회사가 소유권이 되고 신탁회사는 이제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권 증서를 발행을 해주죠. 자 그러면 이 집주인은 이 수익권 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 수익권 증서를 저당권으로 그러니까 저당권 담보권으로 수익권 증서를 담보권으로 설정을 해서 돈을 빌려온다. 자 그러면 돈을 빌려오면 결국 이 돈을 갚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는 바로 이 신탁재산에 대해서 경매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이 신탁등기의 문제는 뭐냐 등기부등본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탁등기가 무슨 이유로 신탁등기가 되었는지 알려면 여러분들 법원에 가서 반드시 그 신탁등기 원인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돈 빌린 거예요. 담보 돈 빌린 거기 때문에 이 돈을 갚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죠.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신탁등기 별거 아니다 얘기를 하죠. 별게 아닌 게 아니죠. 반드시 여러분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신탁등기를 확인해 보려면 법원에 가서 이 등기를 떼봐야 되는데 사실 계약을 할 때 신탁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공인중개사한테 이 신탁등기가 뭔지 그 내역에 대해서 법원에서 발급받아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죠. 자, 근데 그게 만약에 담보대출을 하기 위한 담보대출, 그러니까 신탁등기를 통해서 담보대출을 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집은 여러분들 전세를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것에 전세를 들어가서 결국 전세 보증금이 집이 집주인이 돈을 갚지 않아서 경매로 넘어감으로써 집이 넘어가는 경매로 넘어가게 돼서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 경매를 통해서 이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이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람이 어느 날 와서 임차인 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억울하고 당장 쫓겨나는데 내가 전세보증금도 못 받기 때문에 순순하게 안 나갑니다. 자 그래서 위로금 명목으로 보통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위로금 명목으로
뭐 이사 비용이라든지 또는 나갈 때 불쌍하니까 네가 뭐 전세 보증금도 못 받고 자 그런 것들 고려를 해서 이 집을 비워주면 얼마를 줄게 뭐 이사 비용 200만원 300만원 줄게 그래서 그 200만원 300만원 주는 이것도 명도 비용이죠. 자 이러한 명도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매를 받아서 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또는 집주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주는 그런 이사 비용에 해당되는 명도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명도 비용은 내가 매매계약서를 체결을 해서 그 매매계약의 조건이 바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조건이 해당이 되고 그 임차인을 내보내야만 이 양도계약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발생되는 이 명도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 양도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필요경비는 결국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이 필요경비의 적용 범위가 케이스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이 취득가액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죠. 자 그래서 만약에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이라는 건 취득가액을 내가 실제로 구매하면서 지급한 이 실질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을 했다. 자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자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전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취득가액을 내가 실질거래가액을 몰라서 취득계약서를 뭐 잃어버려서 실제 취득거래가액을 모른다. 그래서 뭐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적용을 했다. 자 그러면 이 자본적 지출로 자본적 지출액과 이 양도비는 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배제를 하고 자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이 환산취득가액 더하기 바로 건물 토지 주택이다 그러면 기준시가의 3%를 더하는 거고 지상권이다 기준시가의 7% LB 이외다 그러면 기준시가의 1%를 더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으로 산정을 했다 그러면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의 양도 비율을 필요경비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 자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했다 그러면 환산취득가액에 만약에 이제 부동산이다 그러면 실제로 지출한 자본적 지출 양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는 배제를 하고 부동산 기준시가의 3%만 경비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환산취득가액을 만약에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을 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환산취득가액 더하기 뭐 부동산이다 그러면 기준시가의 뭐 3%, 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면 7%, 뭐 그 외다 그러면 뭐 1%. 그래서 부동산이다 그러면 뭐 환산취득가액 더하기 부동산 기준시가의 3%를 더한 이 금액과 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로 지출한 이 금액과 비교를 해서 둘 중 큰 거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원칙적으로 환산취득가액에 부동산 기준시가의 3%를 더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하되 만약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로 지출한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 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로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뭐 특이한 아주 예외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환산취득가액으로 했을 때 환산취득가액과 부동산 기준시가의 3%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적용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뭐 매매나 경매 이런 걸로 취득한 게 아니라 뭐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서 무상으로 취득을 했다. 자, 그러면 상속 개시일, 증여일, 현재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질 거래가액으로 하는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은 바로 시가로 평가를 하는데 자, 이 시가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뭐 소용당했으면 소용가액,
공매당했으면 공매가액, 경매당했으면 경매가액을 전부 시가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가를 모르면 바로 기준시가로 평가를 하죠. 자, 그러면 상속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액을 만약에 기준시가로 적용을 했다. 자, 그러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적용이 되고, 자, 그러면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적용이 되면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적용해야 되는 불일치, 그러니까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상속 증여 재산을 받으면서 이 상속 증여재산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질 거래가액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속 증여받음으로써 이 상속재산 증여재산을 만약에 기준시가로 평가를 했다. 그러면 기준시가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기준시가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취득 당시의 실질 거래가액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도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으로 적용을 하고, 취득가액은 상속재산 평가가액 기준시가로 해서 양도차익을 산정을 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 규정이 없었다. 이 규정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만약에 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으로 본다는 이 규정이 없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상속재산 증여재산가액을 만약에 기준시가로 평가를 했다 그러면 양도가액도 양도가액을 내가 얼마를 받는지 상관하지 않고 양도가액 자체도 기준시가로 적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상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한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상속재산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가액은 실질 거래가액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를 해서 적용을 했다. 그러면 이 취득가액, 즉 1에 해당하는 이 취득가액 기준시가에 더하기 자본적 지출액 더하기 양도비를 더해서 바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A는 갑토지를 6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A는 갑토지를 6억 원에 매각을 했는데, 자, 이 갑토지는 20년 전에 취득을 했어요. 자, 그래서 20년 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토지 취득 관련 매매 계약서를 뭐 잃어버렸어요. 뭐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취득 관련 매매 계약서를 분실했기 때문에 20년 전에 취득을 했고,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 취득 당시의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갑토지의 취득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는 1억 원이고 양도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는 3억 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 A는 갑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이 매각에 따른 양도 공인중개사한테 양도중개 수수료로 2천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갑토지의 양도차익은 얼마냐? 자, 양도가액은 6억 원입니다. 자, 그런데 취득가액, 실질 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죠. 왜냐면 취득계약서를 분실하고 잊어버리고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되는데 매매사례가액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가액 적용해야 되는데 감정가액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을 합니다. 자,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냐? 자, 양도가액, 실질거래가액 양도가액 6억 원 곱하기 바로 분자의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 1억 원을 곱하고 바로 양도 당시 개별 공시지가 3억 원을 분모로 해서, 자, 양도가액 6억 원 곱하기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 1억 원 곱해서 양도 당시 개별 공시지가 3억 원을 나누면 바로 2억 원이 바로 환산 취득가액이 되는 거고, 이 2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양도가액은 바로 양도비는 바로 양도 관련 중개 수수료로 2천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양도비는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양도차익을 양도가액 6억 원에 환산취득가액 2억 원에 양도비 2천만 원을 차감을 해서 3억 8천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자, 이것은 틀린 양도차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에서 양도소득세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다시 차액 1,7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했다. 자, 그러면 양도가액 2억 원에서 환산취득가액 2억 원까지 오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들어간 양도비 2천만 원을 차감해 주는 게 아니라 취득 당시에 개별 공시지가 1억 원, 취득 당시에 개별 공시지가
1억 원에 3%를 곱한 법정 경비만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실제 취득 당시에 개별 공시지가 1억 원에 곱하기 3% 하면 300만 원이 되죠. 자, 그래서 양도가액 6억 원에 환산 취득가액 2억 원에 개별 공시지가 1억 원 곱하기 3%한 이 300만 원을 차감한 바로 3억 9,700만 원이 양도 차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양도차익을 산정을 하고, 자, 여기에 장기 보유에 따른 특별공제로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을 해주면 이제 양도소득금액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주택이라든지 건물,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를 해주는데 바로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년 미만으로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은 장기간 보유하는 사람은 이것을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 투기 목적으로 단기간 보유한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게 되면 이 보유기간 동안 누적된 소득이 일시에 과세가 되고 누진세율에 의해서 종합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자를 하고 이 장기 보유를 꺼리게 하는 효과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바로 이 부동산의 장기 보유를 유도를 해서 이 부동산을 투기를 억제를 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이 장기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별하게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외에도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이 장기간 보유했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명목소득보다 실질소득은 더 적기 때문에 자, 그러한 효과를 조정해 주기 위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을 해주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자, 3년 이상 보유하면 6%고 자, 1년 더 증가할 때마다 6%에서 2%씩 증가를 해서 8%, 10%, 15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면 24%에서 10년 이상 보유하면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데 자, 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다음 시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학습할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양도차익이 1,000만 원이다. 자, 예를 들어서 양도차익이 1,000만 원이고 만약에 4년 6개월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이 아니다. 자, 그러면 4년 6개월 보유했기 때문에 4년 6개월은 4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되는 이 구간에 해당이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몇 프로냐? 8%죠. 자,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 1,000만 원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8%를 곱한 80만 원이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 1,000만 원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만 원을 차감한 바로 920만 원이 양도소득금액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양도소득금액 920만 원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 바로 670만 원이 바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해서 산정을 하는데 이러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로 차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 아까 요 920만 원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을 해주면 바로 670만 원이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 이러한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도세 과세 요건으로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세율 양도세는 기본 세율을 적용받는데 자, 1,200만 원 이하다.
6%, 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다. 자, 15%에 108만원 누진공제율을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10억원을 초과한다. 45%의 누진공제율 6540만원을 공제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1억원이다. 자,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1억원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이고 바로 이 구간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11억원 곱하기 세율 45%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진공제액 6,540만원을 빼게 되면 바로 4억 2,960만원이 산출세액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1억 원에 대해서 뭐 얼마가 초과가 되든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45%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이러한 45%의 그러니까 소득 구간이 늘어날 때마다 적용되는 세율 45% 적용되는 것을 한계세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양도 세율이죠. 자, 2021년 6월 1일 기점으로 2021년 5월 31일까지는 주택 외 부동산 같은 경우는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자, 주택이다. 그랬을 때 1년 미만 40%, 1년 이상이면 기본세율. 분양권이다. 조정지역은 50%, 비조정지역은 뭐 1년 미만 50%, 2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50%, 2년 이상 기본세율을 적용받죠. 자,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은 어떤 지역을 말하냐? 추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간에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조정지역에는 50% 적용을 받았었던 거죠. 자, 그런데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주택이라든지 조합원 입주권, 자, 조합원 입주권은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통해서 받는 입주권을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 60%,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 기본세율. 자, 분양권이다. 자, 분양권은 이제 조정 비조정 따지지 않고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 70%,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 60%. 결국 최소 분양권은 60%는 전부 세금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를 청약을 했는데 분양가가 5억 원입니다. 자, 그리고 당첨이 됐죠. 당첨이 되니까 이 분양가 5억 원짜리가 시가 6억 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양가 5억 원짜리가 시가 6억 원이 된 것을 분양권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분양권 프리미엄은 바로 시가 6억 원에서 분양가 5억 원 차감한 1억 원이죠. 자, 그러면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이 됐기 때문에 계약금 5천만 원만 지급을 하죠. 자, 그리고 계약금 5천만 원만 지급을 하고 이 계약금 5천만 원과 분양권 프리미엄 1억 원 붙여서 분양권을 얼마에 매각하냐? 1억 5천 원, 1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계약일로부터 분양권 매각기일까지 1년도 안 된다. 1년 이내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바로 분양권 매각금액 1억 5천 원에서 분양권 계약금 5천만 원 차감한 이 분양권 프리미엄 1억 원 곱하기 바로 70%에 해당되는 이 7천만 원이 양도소득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양권 프리미엄 1억 원 중에 70%인 7천만 원은 국가가 가져가는 거고, 바로 나머지 3천만 원만 바로 분양권을 매각한 사람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입장이 된다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내가 7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그래도 아파트 청약 당첨된 으로써 이것을 팔아서 내가 3천만 원을 차익을 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내가 노력을 해서 청약에 당첨이 돼서 프리미엄 1억 원 받고 팔았는데 차익 3천만 원 남은 건 생각하지 않고 억울하게 납부한 이 양도소득세 7천만 원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매우 많은 세금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양도소득세 첫 시간으로서 과세요건,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즉 양도소득세와 우리 실무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분쟁이 발생되는 부분이 바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